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민성 변호사입니다. 요즘 공원이나 등산길에 나가보면 정답게 손을 잡고 걷는 어르신들을 참 많이 뵙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자식들 다 키워 출가시키고 배우자와는 먼저 사별했거나 혹은 오랜 고민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모습, 이젠 낯설지 않죠. 황혼에 찾아온 사랑,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실제로 통계를 봐도 황혼 재혼이나 동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남은 30년, 40년의 세월을 외롭게 보내기보다는 마음 맞는 짝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런 황혼의 커플들에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굳이 혼인신고까지 할 필요 있겠냐는 것이죠.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지내면 충분하지 서류 한 장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하십니다. 네,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각자에게 이미 자녀들이 있는 경우 평생 모은 재산을 합쳤다가 나중에 자식들 사이에 상속 문제로 다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되실 겁니다. 내 재산은 내 자식에게, 당신 재산은 당신 자식에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거죠. 또다시 누군가의 장인, 시아버지가 되어 새롭고 복잡한 관계를 맺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테고요. 우리는 그냥 서로 좋으면 그만이야 라는 그 자유로운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황혼 동거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달콤하게만 보였던 황혼 동거의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전까지. 사실혼의 명함, 지금부터 그 복잡하고도 중요한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7년을 함께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일 수밖에 없었던 한 여성분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박 여사님은 60대 중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지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재살기 바빴고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텅 빈 집에서 홀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외로웠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친구의 손에 이끌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다가 비슷한 처지의 한 남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역시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이셨죠. 두 분은 서로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함께 붓글씨를 쓰며 서로의 작품을 칭찬해주고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김 선생님이 박 여사님 댁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7년 전 일입니다. 두 분은 서로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김 선생님이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주셨고 김 선생님은 허리가 아픈 박 여사님을 대신해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셨죠. 함께 손잡고 장을 보고 주말이면 함께 화초를 가꾸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모두 두 분을 사이좋은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선생님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박 여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급하게 장례를 치르려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김 선생님의 아들이 급히 귀국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박 여사님에게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봐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대체 누구시길래 아버지의 장례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는 혼자였으니 장례 절차에서 손을 떼고 당장 이 집에서 모든 짐을 빼서 나가달라는 싸늘한 통보였죠. 박 여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7년을 부부처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이라니요. 김 선생님과 함께 살던 이 아파트도 두 사람이 함께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번 돈과 각자의 연금을 보태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억울하고 분했던 박 여사님은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의 아내가 아니었냐고, 우리의 7년 세월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겠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했는데 당연히 부부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박 여사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바로 단순 동거와 법의 보호를 받는 사실혼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핵심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 요건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 우리는 부부다 라는 확고한 의사, 즉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 요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죠. 법률 용어라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의 생각도 부부여야 하고 남들이 보는 모습도 부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사실혼이라는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박 여사님과 김 선생님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두 분은 단 한 번도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서로를 남편, 아내라고 명확하게 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우리는 법적인 책임까지는 지지 않겠다 라는 무언의 선긋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 부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데는 서로 주저했던 것이죠. 둘째,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각자 버는 돈에서 얼마씩 걷어서 생활비 봉투에 넣어 사용했을 뿐 재산을 합치거나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예금, 보험, 연금은 철저히 따로 관리했죠. 서로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는 일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공동 명의로 무언가를 계약한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갈 때도 각자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각자 계산했습니다. 부부라면 을에 있기 마련인 경제적 결합, 즉 경제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법원의 시각에서는 언제든 헤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관계라고 비춰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셋째,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부부로서의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서로의 경조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두 사람을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관계인데 각자의 가족 행사에는 철저히 선을 그었던 것이죠.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두 분이 비록 오랜 기간 함께 살며 서로를 의지한 것은 맞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부가 되겠다는 명확한 합의나 사회적으로 공인된 부부 생활의 실체는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사실혼이 아닌 정서적 유대감을 가진 노년의 동거 관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죠. 박 여사님은 결국 김 선생님의 자녀들에게 집을 비워주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7년을 함께 살았지만 법원으로부터 당당히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은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70대 초반에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셨습니다. 등산을 유일한 낙으로 삼던 분이었죠. 그러다 산악회에서 비슷한 처지에 이 여사님을 만나셨습니다. 험한 산길에서 이 여사님이 발을 헛디뎠을 때 최 선생님이 손을 잡아준 것이 인연이 되었죠. 두 분은 금세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박 여사님 커플과는 시작부터 조금 달랐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분은 양가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한정식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정식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자녀들도 서로의 수저에 밥 반찬을 올려주며 서로 챙기는 두 분을 다정한 모습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두 분은 정말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물론 각자의 친구들에게도 서로를 우리 집사람, 우리 영감이라고 스스럼 없이 소개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매달 받는 교직원 연금과 이 여사님이 가진 작은 상가의 월세를 합쳐서 공동 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에 연결된 카드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 돈으로 함께 생활하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셨죠. 동네 시장 상인들은 모두 두 분을 부부로 알고 넉넉하게 덤을 얹어주기도 했고 아파트 텃밭을 함께 가꾸는 모습은 이웃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양가 경조사에는 항상 손을 꼭 잡고 나타나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사님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의사의 말에 최 선생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이 여사님의 자녀들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사님을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병원비와 간병비를 마련해야 한다며 두 분이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자신이 이 여사님을 끝까지 돌보겠다고 했지만 자녀들은 법적 보호자는 우리라며 최 선생님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심지어 아저씨는 이제 상관없는 분이니 집을 비워달라 라는 차가운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7년의 세월이 모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살아있는데도 만날 수조차 없는 위기에 처하고 함께 일군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최 선생님은 큰 결심을 합니다. 이 관계가 사실상 끝났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제3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법원은 최 선생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두 분의 관계가 사실혼임을 명백히 인정한 뒤 이 여사님의 의식불명과 자녀들의 관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더는 유지될 수 없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탄을 원인으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인정하고 재산 분할을 명한 것입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에는 앞선 박 여사님 사례와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었습니다. 첫째, 명확한 관계 공표가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과 이 여사님은 양가 자녀들에게 부부로서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런 명확한 관계의 공표는 두 분에게 확고한 혼인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사회적 인정이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과 이 여사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며 부부 행세를 하였습니다. 호칭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부부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셋째, 경제적 결합도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과 이 여사님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는 등 명백한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거를 넘어선 운명을 함께하는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증표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최 선생님과 이 여사님은 경조사의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고 명절을 함께 보내는 등 사회적으로나 가족 내부적으로 부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각자 원래 가족을 넘어 새로운 가족 단위를 하나로 형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법원은 7년이라는 시간 위에 쌓아 올린 두 분의 삶의 흔적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법적 권리가 생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우선, 두 사람이 모두 살아있는 동안 관계가 끝났을 때 법률혼 부부의 이혼처럼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최 선생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모으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밖에서 돈을 벌고 다른 한 사람은 살림과 내조에 전념했다면 그 내조의 가치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분명하게 인정받습니다. 최 선생님의 경우 이 여사님 명의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최 선생님의 연금이 생활비로 쓰여 아파트 대출금을 갚거나 재산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최 선생님의 연금 덕분에 이 여사님이 자신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아파트를 계속 보유할 수 있었다면 그 역시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함께 살던 집이 임차한 집이라면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면 국민연금법이나 각 직역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는 연금법이 법률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이 외에도 상대방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고 수술 동의서 작성 등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도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별표 5개를 쳐도 모자랄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 최 선생님의 사례에서 이 여사님이 의식불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 선생님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단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되는 것이고 이때부터는 상속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는 사망 시 재산 분할은 못 받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분할도 상속도 아무것도 봐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재산 분할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동업자들이 가게를 그만두면서 각자 투자한 돈과 노력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아버지의 개인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같죠. 동업자와 자식은 그 역할과 권리가 전혀 다른 것처럼 사실혼 배우자와 법률상 배우자도 법 앞에서는 그 역할과 권리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법은 상속에 있어서만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이는 상속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많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최 선생님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면 너무 가혹할까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여사님이 살아계셨기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동안 최 선생님의 연금이 생활비로 쓰여 아파트 대출금을 갚거나 재산이 유지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인정하여 아파트 가치의 상당 부분을 최 선생님 몫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 여사님이 돌아가셨다면 최 선생님은 7년의 추억이 담긴 그 집에서 빈손으로 나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일부 해주지만 결코 완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한쪽의 사망이라는 결정적 순간에 그 법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사실혼 중 해소 시에는 재산 분할이 가능하지만 사망으로 종료 시에는 재산 분할도 상속도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이 비극적인 차이. 황혼 동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점을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7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동거했지만 그 관계의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인정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엄격한지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같이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로서의 의사와 실체를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복잡하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소송까지 해야 한다니. 게다가 상속도 안 된다고? 차라리 내가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안 되나? 어차피 부부처럼 살았고 상대방도 마음속으로는 원할 거야. 특히 상대방이 갑자기 아프거나 의식이 없을 때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서
앞서 사실혼을 인정받았던 최 선생님과 이 여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상황이 조금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이 여사님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 선생님은 매일같이 병상을 지키며 이 여사님을 간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수술 동의서를 써야 할 때 병원에서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여사님의 재산을 처분해서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와도 은행에서는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내가 법적인 남편이기만 했어도 라는 생각에 가슴을 칩니다. 최 선생님은 답답하고 속이 터집니다.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면 누가 부부란 말인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법적인 배우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절박한 생각에 사로잡힌 최 선생님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이 여사님의 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혼인신고서에 찍어 구청에 제출해버린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었으니 병원에서도 은행에서도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요.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최 선생님 스스로 범죄자가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 법은 혼인신고 당시에 당사자 쌍방의 명확한 혼인 의사가 있어야만 그 혼인을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는 혼인이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상대방이 명확히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또한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등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선량한 동반자에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면 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국 범죄자만 될 뿐 원하던 법적 배우자의 지위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사는 경우입니다. 이걸 법률용어로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참 머리 아픈 상황이죠. 원칙적으로 우리 법은 중혼, 즉 이중으로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기에 법률혼이 존재하는 한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률혼이라는 본처가 있는데 사실혼이라는 법이 보호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와 다름없이 그 실체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법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강 국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법률상 아내인 나 여사님이 계셨지만 성격 차이와 수많은 갈등으로
무려 30년 전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연락도 않고 각자의 인생을 살며 사실상 이혼한 부부나 다름없이 지내왔죠. 나 여사님도 다른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강 국장님은 20년 전 새로운 동반자인 송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두 분은 함께 살며 서로를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주변에서는 모두 두 분을 진짜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송 여사님은 강 국장님이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켰고 강 국장님의 자녀들 경조사까지 챙기며 실질적인 아내 역할을 다했습니다. 강 국장님 역시 송 여사님을 자신의 아내로 여기며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강 국장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남은 공무원 유족연금은 누가 받게 될까요? (30년간) 얼굴 한 번 안 본 법률상 아내 나 여사님일까요? 아니면 20년간 임종까지 곁을 지킨 사실혼 아내 송 여사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거에는 무조건 법률혼 배우자가 우선이었습니다. 서류가 모든 것을 말해줬죠. 하지만 우리 법원의 생각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법률혼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파탄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름뿐인 껍데기만 남은 경우, 즉 이를 법률용어로 형해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맺어진 사실혼 관계가 오히려 실질적인 부부관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비록 강 국장님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미 30년 전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30년의 별거, 연락 두절, 각자의 새로운 삶 등은 법률혼이 완전히 형해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강 국장님과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해온 것은 송 여사님이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송 여사님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여사님의 20년 헌신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률혼이 형해화되었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법률혼 배우자와의 별거 기간이 짧거나 간간히 연락이나 경제적 교류가 있었던 경우라면 법률혼이 아직 파탄나지 않았다고 보아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완전한 연락 두절, 경제적 교류의 완전한 단절, 각자 새로운 생활관계를 형성, 이혼 의사의 합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이는 연금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른 판단일 뿐 일반적인 상속관계에서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만약 강 국장님에게 아파트가 있었다면 그 아파트는 30년 만에 나타난 법률상 아내 나 여사님과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는 수십 년간 연락 없던 자녀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등 또 다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황혼의 동거, 사실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법적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로맨틱한 동반자 관계가 한순간에 차가운 법정 다툼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실혼의 명함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나이에 서류 한 장이 뭐가 중요해?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셨을지도 있겠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아도 남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7년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도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는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에 섣불리 찍은 도장 하나가 나를 범죄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법은 우리의 감정만큼 유연하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현실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인연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외로운 길에 따뜻한 손을 잡아줄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교감만큼이나 현실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저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오늘 들으신 박 여사님의 사례처럼 때로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두 분의 관계를 당당하게 알리세요.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솔직하게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각자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언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장치입니다. 다만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필증서 유언이나 공정증서 유언 등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재산을 둘러싼 오해와 다툼을 막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전하는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서로를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신다면 혼인신고를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혼인신고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구청에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남은 생을 당신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국가와 사회 앞에 공적으로 약속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같은 불행이 닥쳤을 때 상대방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법적 보호막입니다. 상속권은 물론 수많은 법적 권리와 보호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셈이죠. 부부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동행자입니다. 혹시 지금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동행자와 함께 했던 수많은 날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려 하신다면 그 관계가 법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법은 여러분의 사랑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셨거나 새로운 시작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